그럼 어떻게 가지금 잉여금을 없애냐라고 했을 때 급여 상여를 올려야 된다. 그러면은 급여를 올리게 되면 대표자의 현금 유동성이 올라가고 가지급금도 발생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비용 처리를 했기 때문에 잉여금이 감소되고 주식 가치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청산 리스크도 감소가 된다. 다만 소득세가 증가하고 건강보험료 연금이 증가한다. 하지만은 근거 없이 과다하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가지급금이 발생이 된다. 팁 하나만 드리면은 임원을 함부로 올리면 안 돼요. 직원들. 왜? 같은 등기 임원인데 나는 1억 5천 받고 이 등기 임원은 7천만 원 주잖아요. 그러면은 야 너네 같은 등기 임원인데 얘는 7천인데 너 왜 1억 5천이야? 8천만 원을 난 비용 처리 인정 못해. 아니 이사 직급이 같으면 같은 레벨이면 연봉이 같아야지. 대표 아들이라고 1억 5천 받아? 국세청은 그런 걸 부인해버려요. 그러니까 등기 임원 함부로 올리면 안 돼요. 그리고 차명주식 이슈에 있어서도 등기 임원은 특수관계자. 좀 싸게 사고 팔 수도 있잖아요. 근데 등기 임원은 친인척과 동일 선상에서 보기 때문에 밀접한 자로 보기 때문에 안 된다. 퇴직하고도 3년 동안은 특수관계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등기 임원은 함부로 올리는 게 아니다. 임직원 임원에 대한 상여 지급 시 규정이 있어야 되고 이사회 주총 결의가 있어야 되고 구체적인 상여금 지급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동종 유사 규모 회사보다 과다하게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급여를 일반 중소기업 같은 경우 세전에 500만 원 받기도 하고 월급을 그 다음에 600만 원 받기도 하고 900만 원 받기도 하고 1,500만 원 받기도 한다 이거죠. 그럼 연봉이 6천, 7천, 1억 1천, 1억 7천, 700 그런 경우에 급여 총액을 보시고 맨 밑에 보면은 세금 합계 노란색이 있습니다. 이게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1,700, 마이너스 1,900, 마이너스 2,300, 마이너스 2,200 돼 있는데 결국 급여를 올림으로써 소득세가 늘어나죠. 그리고 건강보험료가 늘어나죠. 하지만 비용 처리 급여가 늘었기 때문에 법인세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의제배당 소득세 감소라는 것은 비용 처리를 안 하면 잉여금으로 남아있고 그 잉여금은 나중에 배당을 해야 됩니다. 배당을 하면 배당 소득세가 나옵니다. 배당 소득세는 누진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급여 처리를 하게 되면 향후에 발생될 배당 소득세를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정하게 급여를 올리게 되면 세금에 대한 총합계는 마이너스 1,700, 1,900, 2,300인 것처럼 적정 포인트가 분기점이 나온다는 거죠. 배당금을 지급할 수도 있고요. 어떤 회사는 매년 배당하고 거의 대부분 배당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배당률이 굉장히 높고요. 우리나라는 거의 안 하는 경우들이 많죠. 배당도 2번 할 수 있습니다. 연말 배당, 중간 배당. 그리고 주식으로도 배당을 할 수가 있고 지분율의 차이를 둬서 배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작년 말에 지분율을 차등해서 배당하는 거에 대해 갖고는 막힌 거는 아닌데 세금을 더블로 내게끔 개정이 됐습니다. 올해부터 세금이 많이 나오게 바꿨습니다. 초과 배당은 누진세 회피를 할 수 있지만 합법적인 부에 이전도 됐지만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시간이 좀 더 많으면 어떻게 보면 1교시처럼 저의 사설 또는 사례 그런 걸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은 이것만은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변화에 민감해야 됩니다. 에자일이라고 하죠. 제가 최근에 재밌게 읽은 책 중에 몇 가지 있지만 이 블리치 스케일링이라는 책이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은 좀 내가 성장을 좀 잘 해야 되겠다,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한번 읽어보세요. 그 쓴 저자가 일론 머스크 친구인가 그래요. 친구? 다들 미국에서 다 친구라고 하니까 좀만 알면은 그런 사람인데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블리치 크리그 기습 공격 플러스 스케일링 갑자기 스케일로 확 키우는 거예요. 벌크업을 한다고 그래요. 블리치 스케일링의 비결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 회사 성공한 기업들에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성공 비결이 뭔가 봤을 때 세 가지 워딩을 제가 뽑았어요. 그 사람이 뽑은 건 아니고 제가 읽고 하나는 새로운 변화에 대해 갖고 학습 기계가 돼야 된다. 그게 기계가 하면 기계학습이 되는 거죠.
학습을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어? 그러면은 그래 하면서 빨리빨리 이렇게 습득을 하는 거죠. 스펀지처럼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새로운 변화에 대해 갖고 영점 조정을 새로 하고. 두 번째가 그렇게 새로운 학습 기기가 되려고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전통적 클래식하게 관련된 도서를 탐독해갖고 책을 읽는 거. 세 번째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처럼 개인에 대한 자문위원회를 두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개인 자문위원회를 두어라. 주변에 동창이거나 뭐 관련된 지인들 통하게 되면 각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을 거예요. 없어요? 없으시다고요? 그럼 만드셔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어요. 어떤 이슈가 발생됐을 때 그 해당 전문가 두세 명한테 물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한 명도 몰라. 두세 명 고사. 그럼 자문을 받을 데가 없어요. 변화를 엄청나게 소용돌이 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세법도 마찬가지예요. 변화가 계속돼요. 작년에 막힌 게 있고요. 내년에 막히는 게 있고요. 몇 년 전에 막힌 게 있고요. 앞으로 막힐 게 있어요. 막히는 거는 국세청이 막은 이유는 세금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막는 거예요. 그러면은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금이 절세되기 때문에 그 방법이 유효한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버리면 모든 게 사업에 대한 아이템도 그렇고 정보도 그렇고 세금에 대한 정보도 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때가 지나가 버리면은 시간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써먹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뭘 할 수 있을 때 해야 하는 게 좋다. 특허권이라는 거는 작년 부산, 울산 지역에서 기획조사를 받았습니다. 작년, 재작년. 뭐냐면은 회사가 기술이 있다고 하게 되면은 특허로 대표이사가 20억, 30억을 받아갈 수가 있어요. 특허권으로 또는 상표권으로.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야, 네가 회사 대표이사로 일하면서 특허권, 상표권 낸 게 네 거냐? 회사 직원 시켜서 회사 법인카드로 부품 뭐 사다가 연구개발해서 만들었어. 누구 돈 쓴 거야 그거? 누구 인력 쓴 거야? 대표 너의 온전한 너 거냐?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국세청은 그런 거 갖다 이제 실질과세다, 네게 아니다 해갖고 20억 낸 거 가지급금이다, 상여다 해갖고 세금을 추징한다는 거죠. 체크리스트도 여기 교재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실질적으로 네가 한 게 맞냐, 귀속이 너 거냐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세금을 두드려 맞는다. 그리고 이익 소각이라는 게 내년에 막히는데 지금 이것도 기획조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P사 있죠. 매일경제, 한국경제, 그리고 컨설팅하는 업체들. 그 두 업체들이 큰 신고 들어가는 업체 중에서 기획조사를 많이 받고 있어요. 왜? 전국에 많은 세무사들, 많은 세무업체에서 했긴 하겠지만은 이 두 업체가 신고 들어오는 업체가 그것만 해도 뭐 수백 건, 수천 건이 될 거니까 얘네만 조심한 거야. 다른 데들 하면은 막 너무 시끄러워지니까 얘네만 나쁜 놈이라고 몰아가고 얘네들 실질적으로 재산이 귀속됐든 안 됐든 때리고 보는 거예요. 세무 공무원도 개념이 부족해요. 잘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세무사들 자체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저도 학원은 있지만은 뭐 적극적으로 하진 않아요. 해달라고 그러면 하긴 하는데 리스크도 안내하고 심지어 제가 이런 거를 세무사들한테 교육도 해드려요. 뭐 가압승계라든지 현물투자 법인 전환이라든지 이런 자본거래. 어쨌든 주식을 시가로 프로세스가 알고는 계시면 주식이 시가로 증여한다. 배우자 증여공제 유도. 주식을 시가로 유상소득한다. 의제배당 소득세 감자 대가에서 취득가액을 빼니까 의제배당 소득 금액이 0원이 된다. 결국 대표자가 배우자한테 주식 증여를 유곡을 하고 배우자는 주식이 필요 없으니까 회사에 소각 요청을 하고 회사는 소각 대가 6억을 지급한다. 그럼 배우자 입장에서는 회사로부터 받은 감자 대가 6억, 취득원가 6억, 또 떠나면 의제배당 소득금액 0원, 회사 세금이 없다는 거예요. 작년에 나온 조세 심판은 이 돈을 배우자가 받고 다음날 대표자한테 통장에 입금시켜줬어. 그리고 의제배당 소득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닐 때 세무사 처음 하다 보니까 양도세 신고를 했어. 그리고 와이프한테 물어봤더니 너 통장 입금됐는데 입금된지도 몰라. 대표자 그냥 알아서 적당히 다 한 거죠. 국세청에서 물어봤는데 배우자
당신 징역받은 사실 있어요? 관계가 안 좋았나? 나 모르는 일입니다. 해갖고 조세 심판에서 졌어요. 그런 게 있어요. 주의할 거는 짜고 치는 모습. 재산 증가 조세 심판에서 한 게 결국 배우자가 징역을 받았으면 돈 6억을 받았으면 네 재산 가치가 6억이 늘어나야 되는데 다시 대표자 줬지. 이게 뭐야? 너 재산 증가된 게 없네. 이 거래 무효. 이렇게 됩니다. 이게 실질과세. 이해되시죠? 형식은 맞췄죠. 형식을 못 맞추면 바보인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 방법은 징역 후 양도에 대한 부당이익 계산 실귀속이 되지 않는 경우 실질과세 적용 부분이 있습니다. 조세 심판 청구 사례가 있고 심사 청구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시간 나실 때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작년에 국세청의 작년 상반기에 심사 청구 사례예요. 이유를 읽어보시게 되면 나옵니다. 교차징역, 여기는 심지어 교차징역이었어요. 대표자와 배우자가 둘 다 주식을 20억 갖고 있어요. 근데 서로 크로스로 6억씩 줄 수가 있거든, 세금 없이. 그럼 동시에 과감하게 6억 크로스 해갖고 12억 회사 돈을 뺐는데 세금이 하나도 없어. 회사 돈 12억 빼려면 세금 얼마죠? 50%잖아요. 근데 하나도 안 냈어. 너무 눈에 보이는 거죠. 괘씸죄. 아니 나를 바보로 알아도 이 정도로 바보로 알다니 하면서 싸운 거죠. 너무 눈에 보이는 거는 안 돼요.